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 그런데 매년 19,000명이 집에서 얼어 죽습니다. 교통사고의 4배에 달하죠. 이유요? 난방비가 무서워서입니다. 올겨울도 영하의 밤이 계속됩니다. 집안에서 숨이 멎는 사람들, 그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난방을 틀면 돈이 나가고 안 틀면 내가 죽어요. 일본 70대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에서 매년 19,000명이 집에서 얼어 죽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겨울에 보일러비 아끼려고 참아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만 버티면 돼 라고 생각하신 적요? 그 조금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본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일본이라면 기술 강국, 선진국 아닌가요? 그런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추위에 죽어가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9,000명이 히트쇼크로 사망합니다. 히트쇼크가 뭐냐면요.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요동치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따뜻한 방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갔다가 쓰러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일본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약 4,500명이에요. 히트쇼크 사망자는 그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히트쇼크는요? 거의 다뤄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집에서 조용히 죽으니까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할머니는요. 다음 날 아침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통계에도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잡히지 히트쇼크로 따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십 년간 묻혀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요. 사망자의 90%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장소의 70%가 욕실이에요. 겨울철 새벽, 따뜻한 이불에서 나와서 얼음장 같은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가는 거죠. 그 순간 혈압이 급등합니다. 변기에 앉으면서 힘을 주면 혈압이 더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심장이나 뇌혈관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일본에서 유독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까요? 답은 일본 주택의 구조에 있어요. 일본 집,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미닫이 문, 다다미, 얇은 벽, 맞죠? 일본 전통 가옥은 통풍을 최우선으로 설계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여름이 엄청 덥고 습하거든요. 에어컨이 없던 시절, 여름을 나려면 바람이 잘 통해야 했어요. 그래서 벽도 얇고 문도 얇고 단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17세기 에도 시대 건축가 요시다 겐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은 여름을 기준으로 지어야 한다. 겨울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 이 철학이 4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문제는요, 이게 현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주택의 약 90%가 단열 기준 미달이에요. 90%. 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강력한 단열 기준을 도입했거든요. 일본은 2025년이 되어서야 신축 건물의 단열 의무화를 시작했습니다. 50년이나 늦은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요. 겨울철 일본 가정의 평균 실내 온도가 10도 안팎이에요. 거실만 난방하고 복도나 화장실은 그냥 놔두거든요. 그래서 거실은 20도인데 화장실은 5도인 경우가 흔해요. 15도 온도차.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영국에서는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며 건강 위험, 16도 이하면 호흡기 질환 위험, 10도 이하면 저체온증 위험으로 분류해요.
일본 가정 상당수가 영국 기준으로는 건강 위험 수준인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코타치요. 낮은 테이블 밑에 히터가 있고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하는 그 가구요. 겨울에 코타치에 들어가서 귤 먹는 거 정말 아늑해 보이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일본 난방 문화의 핵심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분 난방이라고 하는데요. 집 전체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공간만 데우는 방식이에요. 코타츠, 전기장판, 핫카이로 다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됐냐면요. 역사적으로 일본은 연료가 부족했어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그래서 귀한 연료를 아껴 쓰려면 집 전체를 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 몸만 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죠. 이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90%가 넘어요. 그런데 중앙난방 시스템 보급률은 10%도 안 돼요. 대부분 방마다 개별 에어컨이나 석유 히터를 쓰거든요. 그것도 사람이 있는 방만요. 그러니까 뭐가 벌어지냐면요. 밤에 거실에서 TV 보다가 잠자리에 들려고 일어나요. 거실은 따뜻하죠. 그런데 복도로 나가는 순간 냉기가 확 밀려옵니다. 침실까지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야 다시 따뜻해지죠. 화장실은요? 데울 생각도 안 해요. 어차피 잠깐 있다 나올 거니까. 그 잠깐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겹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어요. 거의 3명 중 1명이 노인인 거죠. 노인은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추위를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춥다고 느끼면 옷을 더 입거나 난방을 켜잖아요. 노인은 실제로 위험한 수준으로 체온이 떨어져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체온증에 걸리고도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 노인의 상당수가 혼자 살아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700만을 넘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져도 발견해 줄 사람이 없어요. 도쿄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고독사가 발생하는데 상당수가 겨울철이에요. 사인을 조사해 보면 히트쇼크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기에 에너지 빈곤 문제가 더해집니다. 에너지 빈곤이 뭐냐면요.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쓰는 상태를 말해요. 보통 10% 이상이면 에너지 빈곤으로 분류합니다. 일본은 에너지 가격이 비싸요. 천연가스는 거의 100% 수입하고 원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전기료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2022년 에너지 위기 때는 전기료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한테 이게 치명적이에요. 한 달 연금이 15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전기료 2만 엔, 가스료 1만 5천 엔 나가면 남는 돈으로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그러니까 난방을 아끼는 거죠. 2023년 일본 후생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20%가 난방비가 부담되어 난방 사용을 줄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어요. 5명 중 1명이 추위를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그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가 알려진 지는 꽤 됐어요. 1990년대부터 의료계에서 히트쇼크 위험성을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대책은 2020년대에 들어서야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개인의 문제로 취급됐기 때문이에요. 집이 추우면 옷을 더 입어라. 난방을 안 켜서 그런 거다. 일본 사람은 원래 추위를 잘 견딘다. 이런 식으로요.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본 거죠. 두 번째는 건설업계의 로비예요.
일본 건설업계는 단열 기준 강화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어요. 왜냐하면 단열재 시공하면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비용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고 집이 안 팔려요. 그래서 일본 기후에는 과도한 단열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수용이에요. 일본에는 가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참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오고 일본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요. 추우면 참으면 되지. 이 태도가 문제를 덮어온 거죠. 네 번째는 통계의 부재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트쇼크 사망은 별도로 집계가 안 됩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적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아무도 몰랐어요. 19,000명이라는 숫자도 연구자들이 추산한 거예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보다 훨씬 추운 나라들도 이 문제가 심각할까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핀란드를 보시죠. 핀란드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일본보다 훨씬 춥죠. 그런데 핀란드의 겨울철 초과 사망률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따뜻하거든요. 핀란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로 건물 단열 기준을 엄청나게 강화했어요. 벽 두께가 30cm 이상이고 삼중 유리창이 기본이에요.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집 전체가 균일하게 20도 이상 유지됩니다. 화장실도 따뜻하고 복도도 따뜻해요. 히트쇼크가 일어날 조건 자체가 없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에너지 절약 법령이란 게 있어서 신축 건물은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단열 성능을 갖춰야 해요. 기존 건물도 리모델링할 때 단열 공사를 의무화했어요.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비용 부담도 줄여주고요. 영국은 한때 일본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오래된 주택이 많고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 실내가 추웠거든요. 퓨얼 포버티, 연료 빈곤 때문에 사망하는 노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웜홈 디스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또 ECO 스킴이라고 해서 무료로 단열 공사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정책들 덕분에 영국의 겨울철 초과 사망률이 2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은요, 2022년에야 처음으로 히트쇼크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목욕 전에 탈의실을 미리 데우세요. 식사 직후나 음주 후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욕조 물 온도는 41도 이하로 하세요. 그게 끝이에요. 구조적인 대책은요? 거의 없어요. 단열 기준 강화는 2025년부터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 주택은 해당이 없어요. 난방비 보조 제도는 있긴 한데 금액이 너무 적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떨어져요. 결국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세요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전체 난방 시스템 도입 지원이에요. 일본 가정에 중앙난방 시스템을 보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설치 비용의 50에서 70%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핀란드와 독일이 이 방식으로 성공했어요.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훨씬 커요. 둘째, 기존 주택 단열 의무화예요.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도 단열 리모델링을 의무화해야 해요.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고 벽에 단열재를 넣는 거죠. 비용이 문제라면 저금리 대출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면 됩니다. 영국의 ECO 스킴이 좋은 모델이에요. 셋째,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이에요. 저소득 고령자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현재 일본의 지원 제도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연간 5만엔, 약 45만 원 수준인데 이걸 최소 15만 엔 이상으로 올려야 해요. 넷째,
욕실과 화장실 난방 보조금이에요. 히트쇼크의 70%가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욕실에 난방기 설치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욕실 난방기 하나가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절반만 지원해줘도 설치율이 크게 올라갈 거예요. 다섯째, 공공 난방시설 확충이에요. 난방이 어려운 노인들이 갈 수 있는 따뜻한 공공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을 24시간 개방하고 겨울철 쉼터로 활용하는 거죠. 유럽의 원뱅크가 이런 개념이에요. 여섯째, 히트쇼크 사망 별도 집계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히트쇼크 사망을 별도 항목으로 집계해서 매년 발표해야 해요. 그래야 정책 효과도 측정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집니다. 일곱째, 인식 개선 캠페인이에요. 추위를 참는 건 미덕이 아니다. 집 전체를 데우는 게 당연한 권리다. 이런 인식을 퍼뜨려야 해요. 지금 일본에서는 여전히 난방비 아끼려고 참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이게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일본 이야기잖아.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국의 겨울철 초과 사망률 아시나요? OECD 평균보다 높아요. 특히 노인층에서요. 한국도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고 독거노인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은 일본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에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 덕분에 중앙난방이나 개별 난방이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위주인 지역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난방비가 부담되어서 안 켜는 노인들, 한국에도 많습니다. 2022년 한국 겨울, 기억하시나요? 전기료, 가스료가 폭등했잖아요. 그때 난방비 아끼려고 이불 덮고 버틴다는 기사 많이 나왔어요. 일본의 19,000명,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에서 매년 19,000명이 집에서 얼어 죽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집이 추우니까요. 400년 된 여름 중심 건축 철학, 부분 난방 문화, 느슨한 단열 기준, 비싼 에너지 가격,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이 모든 게 겹쳐서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씁쓸한 건요,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핀란드처럼, 독일처럼, 영국처럼 정책 의지만 있으면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세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것, 이게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겨울에 화장실 가다가 죽지 않을 권리, 이게 선진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아닐까요? 일본의 이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경제 성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GDP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이 집에서 얼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지의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이런 문제에 눈을 돌릴 때 비로소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집 따뜻하게 지내세요 라고 한번 연락드리는 것도 좋겠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드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